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합니다. 5월 출범할 새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도 유턴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진 않았지만 규제 완화가 예고되면서 벌써부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최항수 겸임교수, 이승훈 부동산연구소 이승훈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차 3법을 축소하거나 또는 폐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3법 가운데 일부만 수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한 교수님 어떠세요?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 보십니까? 일단 뭐 축소, 폐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지금 인수위에서 폐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실제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집을 보면 이제 폐지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공약집에는 이제 재개정, 뭐 이렇게 재정, 개정 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도 매매와 뭐 임대차 간의 어떤 함수 관계를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지 뭐 나쁘니까 폐지해라 이런 표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가 조항이 하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외 조항, 실거주 예외 조항 때문에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빚어진 어떤 임대 전세 가격 폭등과 네. 그 임차인들과 임대인 간의 어떤 뭐 예기치 않은 소송 같은 불만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뭐 폐지라는 단어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나온 안 중에 예전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임대인이 재계약을 갱신권을 수용했을 때 네. 해외 사례도 보면은 좀 그런 세금 혜택을 좀 많이 주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임대주택 정책에 이제 국가의 정책에 협력을 했을 때 네. 이런 부분은 좀 사실 없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쪽에서 그 표현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살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권에 대해서는 도리어 그냥 놔두고 저는 독소 조항이라고 봐요. 실거주 예외 조항을 좀 포지티브 방식으로 명확하게 명료하게 좀 악용되지 않게 뭐 자녀가 결혼을 한다든지 자기 집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딱 박아주면 그 외에 논란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2018년 5월에 유엔 특별 보좌관 그 이름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 특별 보좌관이 온 이유는요. 대한민국 임차 조건이 좀 열악하다라는 보고서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특별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노숙자, 뭐 네. 홈리스하고 고시원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뭐 정부에서 좀 케어를 해야 된다는 주거 내용하고 취약성에 대한 얘기를 한 그리고 거군요. 임대차 계약 갱신, 임차인의 지위가 너무 열악하다.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해외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미 권고를 했습니다. 경고성 권고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할 때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인센티브 제도를 넣고 좀 문제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선에서 마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일부 수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한 교수님은 일부 수정 쪽으로 좀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이번에 인수위 쪽에서 나온 얘기는 뭐 전면 폐지까지도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방향 혹은 범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폐지하는 것은 이제 대단히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지만 이러한 어떤 뭐 그
추가적인 어떤 2년 연장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임대료 상한율은 이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될 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을 5월 10일부터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또 결국에는 이제 여소야대 현상이 되니까 법률을 어쨌든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그렇죠. 대통령의 어떤 그런 뭐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임대차 그 보호법에 대한 어떤 그런 논란 얘기들이 있을 때마다 생각이 드는 것은 상당히 너무 이제 급하게 그 당시 추진이 됐었다. 2년 전에. 당시에. 그런 어떤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은 어떤 그런 그 세세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봤어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때 여러 나라 사례들을 많이 본떴던 그러니까 벤치마킹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상한율 같은 경우가 10%인데 그 10%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주택의 품질,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그 상한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10%는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네네. 나머지 이제 주택의 연식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한율을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그러니까 약간은 그 서로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예외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 네네. 지금 2년 전에 개정되었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일률적인 어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난 것들은 틀림없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임대료 상한율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계약갱신권에 대한 어떤 의무 기간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연방별, 그러니까 주별로 약간 그런 내용들이 다르기도 하고요. 네네.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당장에 이제 임대인이 이제 아마 뭐 보증금을 올리거나 네네. 임대료를 올릴 때 본인이 정하진 않지만 국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각각의 이제 적용하는 것들을 좀 기준점을 정해 놓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이 단순하게 이제 퍼센트라든가 그런 것들만 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마도 폐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부분도 상당히 대표적인 민생 법안입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제 개정하거나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들로 아마 그 거대 야당에 대해서 설득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랜들이나 그런 행동들은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2년 전에 임대차 3법이 뭐 단계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지금 시장에는 이미 좀 자리를 잡은 대책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면 폐지는 아무래도 시장에 또 다른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뭐 폐지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동안의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거든요. 지금 시행된 지가 2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임대차 3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폐지를 또 다시 갑자기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네네. 맞는 것 같고, 그러나 단계적으로라도 뭔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축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아까 뭐 임대인, 임차인들의 소송도 굉장히 맞아요. 굉장히 생겨나고. 많아졌고, 예, 그런 어떤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그 임대차 3법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제도는 아니에요. 분명히 명분이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적으로 별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기존의 임차인들이 5% 인상에 대해서 그냥 사용을 하게 되면은 신규 임차인들이 구할 집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신규 공급되는 전세 가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이 가격이 높아졌을 때 그 가격을 낮출 수 있으려면은 충분한 공급이 됐어야 되는 건데 충분한 공급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3법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전세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러한 법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는 것은 앞으로의 부작용이 또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게 되면 다시 확대를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축소를 좀 필연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뭐 지금 세 분이 말씀해주신 거를 보면 어쨌든 전면 폐지보다는 아무래도 일부 수정에 좀 그게 시장에 좀 덜 충격을 주면서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40%를 넘겼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전세가 이제 월세로 좀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 임대차 3법이 좀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한 교수님 보시기에는 임대차 3법이 전세 월세화를 좀 부추겼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현장에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현재 우리가 저금리 시절에 전세 대출 자금을 받아서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충분히 네.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유지가 됐었는데 이 현재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요즘 이제 월세 비중이 좀 많아졌잖아요. 네네. 그 시장을 가보면은 월세가 더 저렴합니다. 아, 이자를 내는 것보다 네, 월세를 네, 내는 게 차라리 예, 낫다라는 말씀이세요? 똑같은 값이면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네.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뭐 계약을 맺고 하는 불편함보다 네. 그냥 월세로 편하게 살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월세는 또 이런 부분이 선호가 되다 보니까 네네. 시장에서는 실제로 전세 물량은 늘어나는 반면에 월세 물량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요한 건 그냥 금리가- 전세 물량이 예. 줄면서 넘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네네.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시장 자체가.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네. 제가 시장 안을 들여다 보면 예. 지금 전세 대출 가진 그 아파트에 거기에 비용에 어떤 전세 대출 받았을 때 비용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0을 낼 거만 전세 자금으로 그러면 한 160, 70선에서 월세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나온 매물 자체가.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월세를 했을 때는 아시겠지만 월세일 경우에는 전등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고장이 나면 네네. 필요비에 대해서 임대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케어를 해주죠. 근데 전세는 자기가 필요비를 소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할 때 현재 이제 소비자들이 현명하게 그쪽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는 게 더 맞고 물론 말씀대로 전세값이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걸 못 견뎌서 월세로 가시는 분도 분명히 몇 프로 있겠죠.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비중도 상당히 있더라.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35% 40%였습니다. 갑자기 변동이 월세 있을 때. 그래서 이 비중이요? 비중이 지금 지금 뭐 임대차법으로만 빚어진 것이 아니고 시장의 수요자들은 스마트하거든요. 시장 상황에서 맞죠. 자기한테 예. 유리한 곳으로 시장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맞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그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금리가 높아졌잖아요. 높아진 추세에 높아졌죠. 있고 최근에. 예. 그리고 지난 2년 정도 동안은 아무래도 코로나19에 어떤 대응하는 네, 기조 맞습니다.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낮은 금리로 유지가 됐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금리가 높아진 거는 지난해 하반기 정도부터 금리가 많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렇죠, 예. 지금 전세 그러니까 아파트의 월세 비중이 높아진 거는 상당히 그 전부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그 전부터가 아니라 평상시도 30%대였습니다. 그런 30% 35% 네. 오다가 이번에 40%까지 넘은 거죠. 네. 저희가 그치, 한번 그림을 좀 보면서 말씀하면 좀 네네.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토교통부의 자료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30%대를 기록하다가 그렇죠. 한 지난해 지금 이제 좀 더 네. 올랐죠. 그러면 이제 근데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는 게 계속 네. 높아질 가능성이 있죠. 제가 봐도 금리가 자꾸 오르니까 네네. 월세는 소득 수준에 맞춰서 균형점을 찾기 때문에 함부로 막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담합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전세는 전세 대출이라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상충되게 되다 보면 네.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금리가 또 이제 많이 오를 거잖아요. 또 미국에서 빅스텝 밟아서 뭐 한 번에 0.5 올리면 우리도 한두 번 더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전세 대출 금리도 5%대 가까이 됩니다. 4, 5%. 이자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 네, 커지죠. 상당히 커지면 월세로 가는 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현상들.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 사실 양쪽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임대차 3법의 뭐 이유를 떠나서라도 전세 월세화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는 맞겠네요. 그러면. 네네. 워낙 이제 금리나 이런 이유로 봤을 가격이 때도. 높게 형성되다 네. 보니까 금리도 높으니까 거기서 이제 자본 환원율 계산하시면은 네. 수익이 자기한테 어떤 것을 택하는 게 좋은 거니가 나오니까 그래서 월세로 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최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전세 월세화를 가속화했다, 속도를 빠르게 만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그 급격하게 오른 신규 계약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마련하기가 대단히 한꺼번에 마련하는 것이 되게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계약갱 시험권을 한번 쓰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5% 상한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새로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그 올해 이제 그 8월부터 뭐 그게 이제 2년 시작될 수 그 있다. 연장했던 네. 것들이 다시 이제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되고 그렇죠.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지금 뭐 2중 가격, 3중 가격, 4중 가격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뭐 그만큼 높이 이제 계약이 체결된 전세 금액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임차인이 계약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의 버금가는 수준 정도로는 가격을 전세 가격을 올려줘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부담이 되면 당연히 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반월세, 반전세 이런 형태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예견되는 그런 내용이긴 하는데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이번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임대차 보호법이 크게 개정이 됐던 9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실제 그 임대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됐을 때도 네. 강력한 어떤 전세 가격 폭등이 이루어졌었던 그런 전례가 있고요. 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형태로 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것이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시장이 좀 적응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좀 걸리긴 했죠. 근데 이번에도 아마도 당분간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시장이 받아들이고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흐름 또는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일단은 모든 것들은요. 예. 지금 보면 그 현재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에도 올릴 수 있는 임대인의 상한율을 5%로 정해놨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네. 5% 이내에서 조절하는 거, 그러니까 지자체장이 3%를 올리자, 4% 올리자 이렇게 하는 그런 규정은 있는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5% 이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없어서 그냥 굉장히 펜만 좀 씌워져 있는 거죠. 예,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약간 좀 그 너무 타이트하게 좀 네. 규정이 돼 있다. 사실 이제 법률, 그러니까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법률에서 이런 것들을 통제한다라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죠. 그리고 보통 이제 시행령 정도에서 해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 좀 융통성 있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법률에서 이렇게 해버리니까 상당히 좀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게 운신의 폭이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장은 사실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굉장히 유연하게 움직이는데 이제 제도 자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다 보니까 그걸 못 맞추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임대차 3법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급격했다. 어떤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보다는 일단 시행을 하고 먼저 나중에 반응을 봤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죠. 지금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아까 이제 뭐 월세 가속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정책적 부분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자 부분의 상승,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상승도 분명히 영향이 있던 거고요. 네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자가 상승하기 전에도 이런 현상이 급격하긴 아니지만 이제 점차 가속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이제 폭등했던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전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 전세가를 감당할 수 없는 분들은 반전세나 월세를 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지는 것들이고 거기다가 이제 전세 자금 대출도 우리가 가계 부채가 많다 보니까 사실은 매매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에도 영향을 미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대출까지 이제 축소가 되다 보니 네. 전세를 선택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월세 형태로 가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지금 사실 임대차 3법을 어떻게 손질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새 정부가 출범하면 야당이 되는 곳이 이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임대차 3법을 손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네. 하고 있어요. 뭐 잘 임대차 3법을 들여다봤는지 모르겠다, 폐지할 만한 법이 아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어서 향후에 만약에 인수위원회가 이제 종료가 되고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만약에 수정이나 혹은 뭐 폐지라 어떤 식으로든 손질을 한다고 봤을 때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법 개정이 이런 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야당이죠. 이제 야당이 의석이 다수다 보니까 당연히 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지금 완곡하게 표현한 것뿐이지 안 해주겠다고 이미 선언한 거죠. 사실상 선언한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다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이게 임대차법이 누굴 위해서 만든 법인가를 먼저 한번 보고요. 취지와 목적이 중요해요. 네, 취지와 목적이 국민 주거 복지 안정, 특히 또 임차인의 어떤 주거 복지 안정에 초점을 둔 것인데 임대인한테는 피가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상한제 말씀하신 거 상한제 묶이고 4년 동안 묶어놓는다는 어떤 얘기도 가이드가 있죠. 없이 유동성이 없다 보니까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제한적인 요인이 그런 불만이 있고 이제 독소조항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네. 그럼 요번에 이제 인수위나 새로 들어온 정부가 이것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목적이 누굴 위한 건지 이걸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임차인에게도 명확하게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고 그 예외 조항 때문에 또 임대인한테도 강요마지 혜택은 없잖아요. 이 두 부분을 같이 아우러 가지고 이 새 정부에서 이번에 던진 그 안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임대인한테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동성 그 제한 상한선을 5%딱 묶어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역별로 좀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이나 어떤 소득 현황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뭐 최대폭을 10%로 해놓고 네네. 지자체장의 어떤 권한으로. 신뢰와 공익성을 믿고 의뢰를 한다라면 지자체 안에서 정부가 부담을 안 하고 지자체 안에서 물량 조절이나 시장 상황을 보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가 있잖아요. 신속하게.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폐지는 개인적으로 장래 뭐 유엔에서도 이미 얘기를 했고 폐지하게 되면요. 유엔에서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권 국가로서 임차인 그 인권에 대해서 너무 열악하다라고 선진국인데 지금 그런 부분을 이미 약간 공문상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몇 번 네. 공문을 보냈는데 고쳐지지 않아서 특별조사관이 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진국의 입장에서 체크 좀 해보고 그 대신에 임대인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케어해준다라면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이게 잘 갔으면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뭐 결말을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국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사실 원래 임대차 3법이 들어오게 된 목적은 이제 아무래도 주거 안정이었는데 지금 막상 시행을 하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부작용도 컸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을 또 전가하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좀 이렇게 분열시키는 싸우게 만드는 요인이 좀 됐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면서 임차인도 뭔가 이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주요한 대책 아니면 혹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다고 보십니까? 뭐 법률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항상 그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하나의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균형이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그 서로 간의 어떤 권리의 주체들이 항상 이제 그 맞서거나 이제 상반되는 어떤 의견들이라든가 그 또 그런 주장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의 어떤 권리를 그 좀 강하게 하면 네네. 약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제 균형을 맞춥니다. 법이라는 것은 현실을 즉각적으로 따라가긴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이제 법적인 안정성 때문인데 그렇게 못한다면 당연히 조금씩은 고쳐가서 뭔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추를 끊임없이 이제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네. 불구하고 근데 결국에는 이런 기울어져 있는 어떤 그런 권리라든가 이런 추가 약자라고 얘기하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다른 쪽으로 계속 전가가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덜하겠지만 네네. 원룸주택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실제로 올려서 그러니까 비임대료에 관리비를 대한 올려요? 어떤 그러니까 금액을 올림에 따라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임대료 상한율에 따라서 제어받는 것들을 다른 쪽에서 이제 올리는 전가를 하고 그럼 총체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조삼모사 같은 게 그렇네요. 임대료에 대한 어떤 상한율은 제한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비용이 올라간다. 그렇죠.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그동안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제 유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임대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것들은 임차인인 당신이 좀 이제 실제로 감내하면서 스스로 고쳐서 써야 되는 것도 있지 않겠어요?라고 하고 그다음 또 뭐 아이들 키우고 그다음에 살다 보면 2년 이상 살다 보면 집이 좀 어느 정도 약간 흠집이 나거나 이런 것들도 뭐 그거는 뭐 세준 집은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유대감이 있는데 계약서를 쓸 때 보면은 특약 조건에 이제 이런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밑에 있는 바닥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흠집이 얼마 생길 때마다 얼마를 내야 된다는 등. 그러니까 굉장히 빡빡해지는 예, 거죠. 예전에는 네. 이제 약간의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어떤 약간의 그 서로 좀 익스큐즈 용인할 수 유대감이 있는 것들이 있었던 게 있었는데 있었는데 너무 이제 이것이 선 긋듯이 오피셜하게 딱 그냥 그렇게 끝나는 돼버리는 거군요. 것들도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이것들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지역별 아니면 또 금액별 이런 차등으로. 부분에 대해서 차등을 하는 거 그리고 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세를 만약에 15억 주고 전세 사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서민이냐?
15억 전세가 서민이냐? 예.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까지도 상한율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얘기도 있죠. 뉴욕의 어떤 임대료 상한제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던 미아 페로우가 오히려 돈은 많은데 오히려 저렴한 어떤 그 임대료를 내게 되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미아 페로우법이 생길 정도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은 좀 경우에 따라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느낌은 굉장히 듭니다. 그렇죠. 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고 세밀한 법안이 필요했는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시장에 또 부작용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것 중에 뭐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혹은 문재인 정부 처음에는 했다가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된 등록 임대인 제도를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를 뭐 부활시키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흘러나오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안들은 어떤 게 좀 있다 보십니까? 방금 얘기했던 우리 착한 임대인 제도, 뭐 사실상 그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뭐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 사례가 10배 가까이 늘었고 그걸 또 조정하기 위해서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것도 만들어서 거기에 또 어떤 인력을 투입해야 되는 이런 네. 사회적 비용이 좀 낭비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정말 뭐 유대감을 통해서 적절한 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다 해결된 문제가 너무나 딱딱하게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작용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채찍을 쓰는 방법보다 네. 당근을 쓰는 방법인 이제 착한 임대인 제도를 통하면 임대인도 일단은 원래 전세 시장에서 제값을 받아야 되지만 5%를 제한한다면 낮은 가격으로 주면 그만큼 주거 안정에 좀 효과적으로 기여를 한 거잖아요. 전세 시장에. 낮은 전세금을 통해서 임차인들은 낮은 주거 안정을 이뤄낼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임대인들은 그를 통해서 전세 시장 안정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는 거고 그럼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이제 좀 행복해지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착한 임대인 제도가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상 현재는 책임만 지워져 있을 뿐 의무만 있을 뿐 네. 사실 거의 혜택은 사라져버린 상황이거든요.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를 다시 좀 보완해서 예전처럼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안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매매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뭐 대선 혹은 그 전에 과정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 부담을 좀 완화하겠다. 그리고 규제들을 좀 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의 어떤 세 부담이 줄어들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또 줄어들 것인가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취득세도 있고 이런 세금들이 이제 완화될 것인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로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뭐 이제 세금이 줄어들면 집을 이제 내놓지 않게 되면서 뭐 매물 유도 효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장의 실제적인 공급 효과는 반감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나중에 말씀하신 그 우려는 사실 기회에 그치지 않고요. 그 세금 때문에 뭐 장사 못하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속언이. 그거는 이제 일부 부분이고 시장상이 제일 중요하겠죠. 자기가 자본시세 차익이 나면 네네. 세금 이런 거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네. 양대수 중과는 좀 예외입니다. 그건 좀 부담되는 선이니까. 전반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일단 그 무주택자들하고 직접 이제 세율하고 간접 세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다주택자들에서 세율을 지금 문정열 당선인이 그 박아놨습니다. 어떻게 박아놨냐면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20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중에 다주택자분들이 계신다라면 네. 막연하게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은 좀 너무 성급하신 거고 이미 공약집에다 300에서 200%로 그리고 이제 차등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좀 예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다주택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임대사업자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세부 부담을 이제 없애는 형태라고 사업자를 이제 폐지시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세제를 좀 손대려고 하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세금으로 징벌적으로 부작용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서 좀 완화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렇게 급하게 손을 댈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공시가격 뭐 수준에서 그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이제 통합하는 형태로 해서 그거는 재산세를 어느 완화하는 세율을 네네. 그러니까 직접적인 방법은 세율을 완화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법을 고쳐야 되니까 좀 그저
국회를 또 거쳐야 야당이죠. 되고. 이제 야당의 네. 어떤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불확실하고 간접적인 부분은 이제 뭐 시행령이나 이런 걸 또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네. 공시가격 조정한다든지 로드맵을 좀 천천히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좀 일단 스톱시키다든지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은 네.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총합적으로 될 텐데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죠. 윤석열 당선인도 네. 세제 완화의 폭이 뭐 예전의 시절로 확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부담되는 부분을 갖다가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정확한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하셔야지 혹시나 뭐 면제, 뭐 감면 다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명확하고 선명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한다라는 얘기신 건데 글쎄요. 뭐 사실 양도세 중과가 지금 현재 뭐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뭐 82.5%까지도 물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매물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물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세금 제도가 병행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매물 유도의 목적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실제 그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매도 물량의 어떤 숫자가 100이라고 하는데 네네. 살 사람이 200명이면 집값 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200명인 것을 만약에 매물을 뭐 300, 400을 늘리면 가격은 떨어질 텐데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사실 뭐 같이 그 어떻게 보면 같이 경쟁을 했던 그 여당 후보든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 당선인조차도 뭐 311만 가구,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그런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당장 내일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필요합니다. 내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예약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럼 당장에 지금 집값은 굉장히 많이 앙등한 상태에서 이걸 잡으려면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매물을 내놔서 공급하는 것도 일종의 공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새로 네. 지어주는 것도 신규도 공급이지만. 공급이지만 네.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금 보유세와 거래세를 다 올려버렸단 부담을.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유하는 것도 부담되는데 막상 또 팔라고 보니까 파는 세금도 부담이 되면 그냥 계속 홀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한쪽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윤석열 당선인 측, 그러니까 인수위에서도 만약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완전히 둘 다 완화를 시키는 것은 네네. 소기의 목적 거두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OECD 평균값 정도로는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아직 보유세가 OECD 평균에서는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런데 대신 양도세라든가 이런 거래세는 OECD 최고 수준이니까 아, 그럼 보유세는 강화하고 강화하고 거래세, 거래세는 양도세는 좀 어느 정도 낮추는. 약간 낮춰서 네, 갖고 있는 매물이 게 좀 부담스럽게. 나오게끔 해서 네. 실제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이거 둘 다 강화한다는 건 약간은 이거는 제가 보기엔 살짝 정책이라기보다는 증오의 프레임 같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현실화하고 시장 질서에 맞게 하는 게 네네. 옳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떠세요, 소장님? 지금 뭐 보유하는 부담을 늘리고 네. 그리고 그 대신 내놓는 부담은 좀 줄이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장에 공급 효과를 좀 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일단은 매물 출회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걸로 통해서 공급이 많아져야지만 가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신규 공급은 정말 오늘부터 땅 파기 시작해도 3, 4년은 걸릴 문제니 그렇죠. 그 지금 집값을 그동안에 계속 올릴 수 없어서 기존에 있는 물량들이 나와줘야지만 집값 안정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 매도를 할 수 있게끔 그 매물 출회 유도를 하려 그러면은 당연히 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혜택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너무 징벌적 과세라고 얘기하는 70에서 80%의 양도세를 물고 그거를 매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희 그만큼 내. 그게 이제 명분이 맞든 틀리든 실제 사회 현상에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게 뭐 제도적으로 완전히 되돌아서는 건 아니지만 네네. 한시적으로라도 일단 양도세를 완화시켜 줘야지만 네. 집값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들고요. 네. 보유세 부분에서도 사실은 보유세도 낮춰버리게 되면 뭐 양도세가 낮아지더라도 안 팔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유세 부분은 예전만큼 환원되지는 하는 것은 저도 옳지 않다고 보고 그러나 지금 너무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예. 또 우리가 이제 보유세 부분에 대해서 뭐 OECD 평균 미만 뭐 이런 그 데이터가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그게 좀 가액별로 나눠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이라든가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과도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과도하게 많이 물어서 평균값이 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부담이 이제 좀 많이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이제 집을 갖고는 있었는데 내가 집값을 올렸냐 이런 불만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정부 정책의 실패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회 현상, 뭐 금리 또 유동성 증가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돼서 가격이 그 공시 가격 매매 가격이 올라갔을 때 공시 가격이 올라갔은 건 당연하나 이게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을 부분에 있어서는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속도론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고 네네. 종부세는 예전만큼 완화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유지는 하되 지금보다 조금 낮춰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을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세제도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또 최근에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공시가격이었어요. 공시가격이 2년 연속 좀 많이 올라오다 많이 보니까 이제 현 정부에서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해서는 이제 지금 공시가격이 아니라 이제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을 예. 하기로 하면서 그게 또 뭐 다주택자와의 또 차별이 아니냐, 뭐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것부터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시장가에 손대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면서 공시가격이 또 다른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로드맵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이제 야당이죠. 야당이 그 비대위를 구축했잖아요. 비대위 구축하고서 민주당 이제 야당이 조홍천 제일 비대위원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 일주일 전인가 한 3, 4일 됐을 겁니다. 발표를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종부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2년 전이나 네네. 또 부담을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줄여주겠다. 하겠다. 과세 이연제도 이런 걸 던졌고 그리고 이제 이어진 말이 공시가격 속도를 조절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6억 이하는 2035년까지 90%를 채우는 로드맵인데 네. 9억까지는 또 7년이에요. 15억은 5년이고요. 그러니까 5년이면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근데 주택 가격이 안 오른 상태에서도 세금이 두세 배 드는데 집값도 주택 가격이 올랐어요. 지금 2배가 드니까 곱하기를 하면 이게 5배, 6배가 되는 겁니다. 2 곱하기 3이 되니까. 그러니까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이제 민주당도 이제 뒤늦게 알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고 그래서 비대위에서 신속하게 이쪽 지금 당선인의 정책과 그거는 궤를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시가격 속도를 그 상승 속도를 2035년에 같이 맞춰주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높은 집이라고 공시가격 같이 빨리 올리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정당성이 있었으나 합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수정을 통해서 이제 타당성을 확보하면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다른 데서도 너무 급한 것도 있고 또 양도세 중과도 또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오자마자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시장 논리에 좀 반하거든요. 징벌적이고 그 세금은 다 국세로 들어가잖아요. 그 국세를 뭐 국민들한테 나눠줄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과도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야당 후보였던 그 이제 야당 후보죠. 네. 이재명 후보도 양도세 중과율을 던졌습니다. 공약에. 다만 1년을 던졌고 윤석열 후보는 2년을 던졌잖아요. 잘 타협해서 매물이 좀 시장에 나와서 지금 뭐 입주 물량 바로 나오기 한 시간에 공급 미스매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슬기롭게 여야가 잘 합의해서 국민들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금 한 교수님 말씀으로도 이제 민주당에서도 공시가격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죠. 사실 시장에서는 이미 혼란을 겪고 이미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시는 상황에서 뭔가 제도를 계속 시행하고 도입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을 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어서 뭔가 공감대를 이루고 나서 제도를 좀 도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시가격은 여전히 논란이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집값 연동이 돼 있고 또 내가 내야 되는 세금 혹은 뭐 건강보험료 이런 부분에 다 연동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 정말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공시가격이어서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된다 보십니까? 원래 이제 공시가격 자체가 실거래가하고 어느 정도 그 간격이 이격이 있는 이유 벌어져 중에 있어서, 하나가 네.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이고 그쵸.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 실거래 가격이라고 고정돼 있는 가격이 아니잖아요. 계속 변하죠 이제. 계속 이제 실제로 떨어지기도 거래하는 하고 거니까. 오르기도 하고 그냥 원래 있던 이전 가격하고 비슷하게 거래가 되긴 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시 가격이라는 건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뭐 여러 가지 20몇 개의 어떤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가 네네. 연금이라든가 지표에 이런 영향을 관련된 것에 영향을 주는 예. 어떤 그런 기준점이 되는 가격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법적인 안정성 아니면은 또 실제 주민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그런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그 실제 실거래 가격보다는 일종의 버퍼를 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실거래 가격까지 올린다라는 것은 네네. 나중에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공시 가격이 오히려 실거래 가격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으면 역전이 될 수 나의 있네. 어떤 재산 가치보다 부당하게 내가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기금 뭐 이런 부분들 부담해야 세금성 된다는 것들을 거죠.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퍼를 항상 둬야 되는데 이것을 실거래 가격까지 거의 끌어올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무리수였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을 시장 질서라든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전처럼 좀 환원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했던 거는 제 생각에는 정부가 그동안 이제 20몇 번의 어떤 정책을 부동산 펼치면서도 정책을. 부동산 네. 가격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안 잡히니까 약간 좀 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신속하게 뭔가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인정을 네네. 이해는 하나 이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으로 시장 질서에 맞게 좀 환원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을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들이 들어있어서 재건축 시장에서도 굉장히 눈여겨보는 부분이긴 한데 이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법 개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면 뭐 즉각적으로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좀 들썩이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이게 또 다시 다소 좀 최근에 정체를 보이고 있는 집값을 다시 상승시키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분석도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법 체계를 보게 되면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바꿀 수 있는 법령이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안전진단 강화나 완화시키는 것들은 이제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먼저 시행할 것이다라는 건 뭐 당연한 예측이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재건축에 대해서 또 재개발에 대해서 완화를 시킨다라는 것은 결국 서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공급에 대해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서 또 해야 되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적했던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집값이 또 자극시키고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따른 규제를 또 같이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좀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사실 서울이라는 곳,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몰려 있고 경제 중심 도시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경제 중심 도시도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의 집값을 잡는 방법이 있겠는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실은 잡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요자들보다 더 많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없죠, 사실상. 나대지가 꽉차 없기 있어요.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외곽에다가 뭐 GTX라든가 이런 교통망 또 뚫어놓고 거기에 공급하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네네. 실제로 직주 근접성이라든가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서울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풀어서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집값은 자극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어떤 과도기적인 측면,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는 걸 막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부분을 막게 되게 되면 또다시 눌려있던 그 가치는 없어진 게 아닌데 억지로 눌러놓게 되면은 언젠가 다시 또 공급하기 위해서 풀어줘야 되고 그럼 눌렸던 가격이 급등을 또 해버리는, 폭발할 수 예, 있다는 폭등하는 거죠. 네. 이런 어떤 사이클이 지난 십수년간 계속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우리가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거시적,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꾸준하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수요자들한테 공급이 계속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주게 되면서 안정감을 찾고 영끌족을 막고 이런 식의 수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단기적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사회적으로 용인을 하고 장기적으로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시장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한 교수님 어떠세요? 어떤 부분들이 좀 필요할까요? 어쨌든 집값이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들은 예상이 좀 되거든요. 네, 일단 소장님 말씀대로 심리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팩트를 좀 체크해 봤는데요. 네네. 들썩이고 있는데 아직 시장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거래량이- 분명한 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직 뭐 분명하게 윤석열 당선인이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 일단 아닐까요? 내용은 나와 있거든요. 네네. 윤석열 그 당선인의 공약집이 어떻게 됐냐면 오세훈 시장 신통기획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 지금 말씀 주신 안전진단, 네네. 면제라든지 규제 완화하는 이제 완화하는 부분. 부분을 네. 그건 직접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분양가 상한제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법령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이제 민주당에서 또 협조를 쉽게 안 하실 거고 그런 부분에 이미 이제 시장에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팩트를 체크해 보니까 당선이 9월 날 되셨는데 벌써 한 20일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 만약 그 내용이 확실하게 시장에 도움이 되거나 앞으로의 미래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라면 분명히 매집이 들어갈 텐데 거래가 없습니다. 3월 달에 압구정, 현대, 목동, 신시가지, 잠실주공, 음마, 재건축, 미도 재건, 다 단지들이. 합한 게 한 4만 세대를 제가 네. 체크를 했는데 3월 달에 거래가 한 개, 두 개밖에 안 됐습니다. 다 합해서. 재건축 단지 예정 호재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시장에서 현재 가격이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그 내용이 수익을 더 보장하거나 확실히 집값이 오를 수 있다라는 자산가들이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쉽게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일단 기대감은 분명히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같이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생각만큼 그렇게 어떤 폭등할 수 있는 재건축 용적률 완화 부분도 쉽지가 않다. 재건축 어떤 역세권에만 좀 해당되기 때문에 선별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하셔서 시장에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토론에서 얘기가 된 부분을 좀 짚어보면 아무래도 좀 문재인 정부에서 다급하게 정책들을 수행했던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게 또 혹시 시장에 혼선을 주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고 윤석열 정부가 시작되면 이 똑같은 과오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아마 시장의 바람일 겁니다. 시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문도 교수, 최양수 교수, 이승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